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날 비행기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착륙했다면요. 제 인생은 아마도 제 내면에 숨어있던 수많은 오만과 편견들이 영영 드러나지도 못한 채 묻혀 있었겠죠. 한국. 저에겐 그저 중국의 속국,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언제나 우리 뒤를 따르는 나라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요. 제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죠. 한국은 모든 걸 모방해서 흉내내는 나라야. 전부야. 그런 생각은 제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선이 배정되었을 때도 자연스레 실망스러운 표정이 지어졌죠. 그런데 그 짧을 줄 알았던 몇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천공항의 비상착륙, 그곳에서 겪은 며칠 동안이 저의 평생을 돌아보게 만든 시간이 되었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고통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타인의 삶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한 번의 비상착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요.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올해 29이고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아래에서 자랐고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외모 또한 나쁘지 않다는 평을 자주 들었어요. 그 덕에 자연스럽게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남들 눈에는 성공한 딸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곳은 중국 국영항공사인 차이나 오리엔트 항공, 국제선만 주로 다니는 엘리트 승무원 코스를 밟고 있었고 제 상사들은 이미 제게 차세대 부팀장 자리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코스처럼 흘러가는 삶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타국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늘 아래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누구도 그 시선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에 저 또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선을 처음 받았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도쿄나 파리, 런던 노선이 낫지. 그저 경유지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고 한국에 도착하면 기내 청소나 보급 시간 동안 잠깐 머물다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날 비행 그리고 그 이후의 체류는 그런 저의 모든 전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이 공항에 나와 저는 그저 기계처럼 탑승, 수속과 체크인 절차를 반복하며 일에만 집중했어요. 비행 초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울거나 기내식 주문을 번복하는 승객은 있었지만 그건 일상이었죠. 저는 늘 그래왔듯 매끄럽고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했어요. 제 일에선 실수란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행이 인천에 가까워지던 오후 늦은 시각이었어요. 갑자기 후방갤리 쪽에서 익숙한 게 아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탄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고장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어지는 경보음, 그리고 객실 안쪽에서 들려온 소라는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려줬어요. 기내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좌석에 착석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기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기내는 정적과 공포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은 일순간 창백해졌고 저는 훈련받은 대로 소화기를 들고 후방으로 달려갔어요. 동료 채용과 함께 불이 난 좌석 밑을 확인했는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긴장한 채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고 동시에 기장은 즉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결정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활주로는 이미 구조대원들로 붐비고 있었고 저는 내내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무시와 편견을 품고 있었던 제가 지금 이 순간 한국 땅에서 구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런 제 생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그들의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했다는 점이었어요. 제 가슴에 차던 그 오만함이 그 순간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간신히 안착하자 곧바로 양옆으로 긴급 차량들이 다가왔어요. 붉고 파란 불빛이 교차하며 깜빡이는 사이렌 소리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비행기에 진입한 건 소방대원들과 응급구조사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한 명의 남자가 제 앞에 섰죠. 전 그때까지도 그가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인물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혹시 연기흡입 증상은 없으세요? 그는 꽤나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묻어 있었고 헬멧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그의 눈썹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은 무척이나 따뜻했어요. 눈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이름은 윤기현. 인천국제공항 소방서 구조대 소속 대원이었고 이후 병원까지 저희를 동행해 주었습니다. 당황한 승객들을 안정시키는 그의 태도는 단순히 훈련받은 구조요원이 아닌 누군가의 안전을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뒤 저는 간단한 검진을 받았고 연기 흡입량이 많지는 않아 다행히 입원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 방침상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련 승무원 전원의 귀국이 보류되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 진료를 마친 후 서울의 항공사 지정 숙소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숙소에서 저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연을 만났어요. 바로 박나영 선배였습니다. 그녀는 대한항공 소속의 선임 승무원이자 사고 발생 직후 인천공항 긴급 지원팀으로 파견된 인물이었죠. 저와 또래였지만 그녀는 말투와 눈빛, 그리고 사고 대처 방식에서 깊은 연륜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웨이 씨, 우리 직업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는 건 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큰 사고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자신에게도 참 큰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스며들었고 알 수 없는 울림을 남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알아주는 느낌. 그건 제 인생에서 낯설면서도 가장 따뜻한 감정 중 하나였어요. 첫날은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침대, 낯선 공기, 사람들의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까지 무엇 하나 익숙한 게 없어서 머리가 지끈거렸고 나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아침에 조식 식당으로 향하던 길에서 아주 평범한 장면 하나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식당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는 구조였는데 한 노부부가 서로의 신발을 정리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들어가시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그녀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문 옆에 놓아주더군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찡했어요. 왜 이런 장면이 내겐 익숙하지 않은 걸까? 이 나라는 내가 알던 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만 보는 것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익숙하던 모든 기준들이 하나씩 흔들렸어요. 제가 살아온 삶, 배워온 태도, 믿어온 가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낯선 땅에서 아주 조용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 과연 다 옳았던 걸까? 숙소로 돌아온 어느 저녁, 회사 측에서 보낸 공식 메일이 도착했어요. 기내 화재 사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보고. 저는 처음엔 단순한 기계 결함이나 노후 장비로 인한 사고일 거라 생각했어요. 모든 게 빠르게 일어났고
우리 승무원 누구 하나 실수한 것 같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놓칠 뻔했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화재는 승객 9역 내 반입 금지된 고출력 보조 배터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배터리는 본 항공사 승무원 채뉽이 소지한 것으로 추정됨. 채뉽?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저와 동기였고 함께 교육을 받고 훈련을 거친 사이였죠. 게다가 외부 장비 반입에 대한 규정은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실수였기를 바랐고 조사 결과가 잘못됐기를 바랐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비행기 탑승 전 대기실에서 그가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한다며 뭔가를 꺼내 쓰던 장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봤던 장비, 그게 규격 외 제품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이걸 말해야 할까? 말하면 그는 해고될 것이고 우리 팀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묻힐 테고 다음에도 누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었죠.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쩐지 잠을 설친 얼굴로 숙소 근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채뉽을 둘러싼 진실이 점점 저를 짓눌렀죠. 그 순간 멀리서 한 사람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구조대원 복장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윤기현 씨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리웨이 씨, 여기 숙소 주변이 조용해서 가끔 저도 산책하곤 해요. 괜찮으시면 잠깐 걸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이 힘드셨죠?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저희 쪽에서도 사고 원인에 대한 소식 들었어요. 마음이 복잡하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순간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물었죠. 기현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료의 실수를 알고 있으면서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 사이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내면의 벽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는 게 우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산책이 끝날 무렵 기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걸 기억해 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고 슬펐어요.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옳은 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사고 당시의 순간들, 채뉽의 얼굴, 기현 씨의 말들, 그리고 박나영 선배가 했던 조언들까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그동안 저는 외적인 기준, 즉 직위, 평가, 칭찬에만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는 저에게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위태롭고 모래성 같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걸까? 왜 한국에서 받은 호의를 의심부터 했을까? 자문하게 되었고 그 질문들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내면은 점점 흔들려 갔죠. 어느 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억울함이었고 그 다음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고마움이었죠.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수많은 벽들, 민족적 자존심, 문화적 우월감, 편견과 오해들, 그것들이 한 겹씩 무너지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회사 본사로부터 다시 한번 호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온라인 화상 면담이었고 중국 측 본사와 인천공항 현장 조사팀이 함께 연결된 자리였죠. 화면 속엔 내부 감사팀 직원이었어요. 그들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웨이 씨, 혹시 채용 승무원이 탑승 전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한 정황을 목격하셨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말을 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입을 열면 그는 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하면요.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윤기현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때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박나영 선배의 조언도 생각났어요. 승무원이라는 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행 중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딱 하고 자리 잡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채뇽 씨가 그날 비행 전에 규격 외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말을 마치고 화면을 보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이전보다 더 평온했어요. 그건 아마 제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진실을 택했기 때문이었겠죠. 며칠 후 저는 대한항공 측의 내부 초청을 받아 본사 건물 회의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회의실 한켠에는 한국 측 조사관들과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던 박나영 선배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한 장의 서류가 제 앞에 놓였어요. 리웨이 씨, 이건 공식적인 감찰 보고서입니다. 귀하의 진술로 인해 사고 원인 규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 추후 이와 같은 사건 예방에 있어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한항공의 한 고위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대한항공에서 정식으로 근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이곳에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해보지 않겠냐는 진심 어린 제안이었죠. 제 눈은 자연스럽게 박나영 선배를 향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국적이나 직책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시선. 그런 존중은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중국 본사로부터 귀국을 위한 복귀 통보를 받았어요. 원칙대로라면 복귀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대한항공의 제안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 기회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향을 뒤흔드는 것이었어요. 그 선택 앞에서 저는 가족과도 마주해야 했죠. 화상통화를 통해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말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얼굴을 굳히고 계셨어요. 대한항공. 한국항공사?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말에 어머니도 곁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셨어요. 너는 중국인이야.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교육받고 중국 항공사에서 일해온 애가 왜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하니? 무슨 자존심도 없이.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꽂혔어요. 자존심. 저는 늘 그 자존심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누군가를 아래로 보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진실 앞에서는 얼마나 왜소하고 비겁한가를 이번에 처음 느꼈던 거죠. 아빠, 전 지금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진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요.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마주한 건 단순한 직장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심, 관계의 균열을 모두 끌어안아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라는 것을요. 며칠을 더 숙소에서 머무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음속엔 여전히 부모님의 말이 깊게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저를 끌어당기는 건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그건 처음으로 다른 누구의 기대가 아니라 제 스스로 떠올린 미래였어요. 그때 박나영 선배가 숙소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제 옆에 앉았죠. 많이 힘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안전한 커리어가 보장된다는 것. 그러나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용기이자 도전인지를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리웨이, 누군가의 딸이나 부하 직원으로만 살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가 누군지 잃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근데 리웨이 씨는 지금 자기기 자신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누구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늘 완벽해야 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대한항공 인사팀에 지원 서류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두려움보다 훨씬 큰 결심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한 회사로의 이직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다시 그려보려는 첫붓질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대한항공 인사팀으로부터 면접 관련 회신이 왔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이어진 메시지 한 통이 제 감정을 단숨에 얼려버렸어요. 발신인은 채뇽.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넌 날 팔아서 살아남은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에겐 배신이었던 거죠. 마음 한구석에서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산책 중 건네받은 윤기현 씨의 쪽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선택이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글귀는 마치 제 마음 한가운데 작은 등불을 켜는 것 같았어요.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겐 배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우연히 뉴스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차이나 오리엔트 항공 내부 사고 은폐 의혹 제기대 직원 퇴사 잇따라 눈을 의심했습니다. 채뇽이 소속된 팀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것이었고 익명의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폭로로 인해 사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허점은 지금도 숨겨졌을 것이고 언젠가 더 큰 사고를 불러왔을지 몰랐어요.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세상은 생각보다 작고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변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진심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첫 실습 비행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실내 모형 항공기에서 진행된 탈출 훈련, 소화기 사용법, 기내 방송 연습까지 낯선 환경이었지만 그동안의 습득한 노하우로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참여했죠. 이곳은 단지 한국이라는 외국이 아니었어요. 이 공간은 제가 누군지 되묻고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침묵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전 이제 누군가의 기대만 따르며 살 순 없어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저는 저를 존중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통화 말미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다치지만 마라. 그 짧은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어쩌면 그분 나름의 수용이자 배려였겠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앞으로는 스스로에게 떳떳한 길을 걸어가자고. 그리고 마침내 첫 정식 배치 비행을 맡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노선은 제가 사고를 겪었던 바로 그 노선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인천을 경유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 기내 명단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비행 전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지금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 질문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벅찼어요.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 당일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단지 비행이 아니야. 이건 나의 회복이자 선언이야. 기내에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고 저는 침착하게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예전에 사고 났던 비행기에 계셨던 분 아니세요? 저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죠. 그날 당신의 안내가 없었으면 저는 무서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날은 모두가 서로를 지켜준 날이었죠. 비행기는 무사히 이륙했고 저는 한 명의 진짜 승무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승객 한 명 한 명을 눈 맞추며 응대했어요. 단지 메뉴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을 읽고 안부를 묻고 진심을 담아 다가갔어요. 그리고 비행이 끝난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그날의 기억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과 여운을 담아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